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백설원, 그 광활한 설원에는 끔찍한 괴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괴물들 중에는 빙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흰뱀, 지진을 일으키는 거대한 회색공, 바다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저주받은 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탈출했던 황제는 가장 위험한 건 괴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백설원의 심장부에서 한 남자가 흉포한 전갈 같은 괴물과 마주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 신속한 공격으로 그 괴물을 해치웁니다. 전투가 끝난 후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그가 한 행동이 무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야만인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짓이라며 경멸적으로 언급합니다. 은발의 젊은 남자는 이 바보들과 얼마나 오래 지내야 하는지 투덜거리고, 소녀는 순진하게 무지라는 단어의 뜻과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묻자 그는 절망하며 한숨을 쉬며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다른 장면에서 그는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한 음식을 먹은 그들을 꾸짖는다. 그는 그들이 일주일도 안 돼 모든 것을 먹어치운 것에 놀라움을 표하지만, 소녀와 대머리 남자는 그의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행동을 훌륭한 도전으로 여긴다. 갑자기 대머리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합니다. 이 혼란 속 주인공은 이런 상황을 전혀 원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억은 경이와 마법으로 가득 찬 환상의 세계로 가고 싶었던 과거로 이끌립니다. 그 꿈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장대한 여정을 떠나 지구에서 가장 높은 상과 핵, 그리고 행성의 최남단까지 여행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지만요. 현실이 환상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매일 밤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면은 과거로 바뀌어 한 남자가 맹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가 얼어 죽기 싫으면 털가죽을 더 입으라 조언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대장이 이끄는 용병단으로 백설원을 건너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보상이 탐나도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이곳을 건너는 건 미친 짓이라고 불평합니다. 대장은 모두가 동의한 임무 아니었냐며 조용히 하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상황이 이렇게 혹독하고 추울 줄 몰랐다고 답한다. 따뜻한 마차 안 나이든 하인이 아카샤 가문의 아가씨인 멜리나에게 괜찮으시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바깥에서는 경비병들이 뼈를 내는 듯한 추위에 대해 불평하고, 이에 하인이 그들을 무례한 놈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멜리나는 하인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말라며 백설원 횡단 중 호위를 맡아준 유일한 이들이라며 그들을 변호합니다. 이후 멜리나는 밖이 너무 추워 보여 경비병들을 안으로 들이자고 제안합니다. 하인은 멜리나의 요청을 거절하며 백설원에 무엇이 사는지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한다. 멜리나는 그가 괴물을 의미한다고 짐작한다. 하인은 오래전 온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황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황제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백설원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황제는 최정예 전사,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설원에 진입했다. 몇 년 후 그의 제국은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잊혔으며 황제는 모든 전사와 병사를 잃고 홀로 돌아왔다. 수십 년은 늙어 보였고 정신 나간 듯 말하며 백설원에 괴물이 있음을 확신시켰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괴물이 아닌 야만인이라고 덧붙였죠. 그는 그곳을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비유했다. 하인은 전설일 뿐이라 말하려 했지만 멜리나는 황제가 묘사한 생물 대부분이 나중에 발견되어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린다고 주장합니다. 하인은 미소 지으며 아무도 야만인을 봤다고 주장한 적 없다고 덧붙입니다. 멜리나는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밖에서 용병대장은 수평선 너머에 뭔가 있다며 모두 멈추라고 소리쳤어. 눈보라 속에 멀리 있는 형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대장은 새로운 존재가 작다는 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똑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모두 충격과 기대감에 휩싸였어. 형체가 다가오자 그것이 인간임을 깨달았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를 야만인으로 인식했을 때였어.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지. 그 야만인은 다가와서 다른 야만인들을 도저히 볼 수 없어 산책하러 나왔다고 그들에게 설명했지. 그는 자신을 아침 부족의 쾌탈이라고 소개하며 이 백설원에 낯선 이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이건 행운이라고 생각했지. 쾌탈은 그들이 상단을 보호하는 용병단이라 짐작했어. 돌아가라 했지만 그들이 그럴 것 같진 않았지. 그는 근처 마차에 고용주가 있는지 물었어. 그는 자신도 고용되고 싶다며 미소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 용병들은 당황해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쾌탈은 설원 횡단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용병들은 전설적 야만인이 고용되려 하는 이유를 의심했고,
한 명은 그가 적대적이지 않다는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쾌탈은 자신에게 적개심이 있었다면 이미 모두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용병 하나가 대장에게 결정을 물었다. 마차 안에서 하인과 멜리나는 대화를 엿들었다. 대장은 멜리나에게 야만인이 용병 고용을 요청했다고 전하며 결정을 물었다. 하인이 만약 싸움이 일어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용병 대장의 의견을 묻자 대장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말을 들은 멜리나는 결정을 내리고 대장에게 그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야만인에게 전하라고 말한다. 대장은 그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그들의 합의를 야만인에게 알리러 간다. 쾌탈은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을 표현한다. 갑자기 쾌탈은 대장을 놀라게 하며 마차로 곧장 향한다. 쾌탈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고용인일 뿐이니 고용주와 직접 얘기하라고. 대장은 수상한 짓을 하면 가차없이 처리하겠다고 경고한다. 쾌탈이 침묵하자 한 용병이 불안하게 대장에게 묻는다. 과연 그를 만나게 해도 괜찮겠냐고. 다른 용병은 경호원으로서 그를 왜 안 막는지 의아해했고 동료는 그 생각 자체가 농담이라며 비웃었다. 멜리나가 나가려 하자 하인이 당황하지만 그녀는 그를 진정시킨다. 밖에서 쾌탈의 목소리가 들리자 멜리나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한다. 마차 안 쾌탈은 하인에게 진정했기를 바라며 해칠 의사 없다고 안심시킨다. 멜리나의 뇌리엔 전설적 야만인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긴장된 인사에 쾌탈은 침착하게 답한다. 쾌탈은 마차 안의 온기에 감탄하며 서론에서 이 정도 온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멜리나가 마법으로 따뜻하다 설명하자 쾌탈은 이 세계답게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만족한다. 쾌탈은 본론으로 들어가 이곳은 위험하고 현재 용병들로는 생존 확률이 매우 낮으니 자신이 보호를 맡겠다고 말한다. 쾌탈은 조건이 있다 했고 멜리나가 무엇을 원하냐 묻는다. 쾌탈은 자신의 조건을 밝힌다. 바로 서론 밖의 지식, 구체적으로 그녀가 가진 정보다. 멜리나가 묻자 쾌탈은 잃을 것 없다고 답한다. 멜리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알고 동의한다. 쾌탈은 기뻐하며 이름을 묻고 멜리나는 자신을 아카샤 가문 출신이라 소개한다. 그는 자신을 쾌탈이라 소개하며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 말한다. 이야기는 쾌탈의 내면으로 전환된다. 그는 환상의 세계를 동경했지만 어느 날 설원에서 야만인으로 깨어났고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건 사르레는 추위와 강한 괴물들 뿐. 부족을 이끌고 생존을 발버둥치며 절망 속에서 모든 걸 견뎠다.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그 비참한 설원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불완전한 퀘스트로 나타나는 미지의 힘이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막았고 그것을 완료해야만 떠날 수 있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찰나 바깥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그는 왜 기꺼이 이 끔찍한 곳까지 오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쾌탈은 이 비참한 설원 밖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환상과 마법의 세계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생존을 넘어 밖으로 나가려는 목표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언젠가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괴물들을 쳐부수고 주어진 퀘스트를 차례로 완료했던 기억이 난다. 이곳을 떠날 수 없기에 외부인에게서 얻는 정보는 그에게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인간들은 대부분 공황에 빠져 덤벼들거나 미쳐버렸다. 멜리나와 대화하는 것이 교양 없는 야만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의 마음에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문명인과 대화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회상한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오고 쾌탈은 그들이 무기를 운반 중이라 추리한다. 멜리나는 놀라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그는 마차에서 날카로운 무기 소리가 들려서 명백하다며 바깥 세상에 전쟁이라도 났는지 그녀에게 묻는다. 멜리나는 제국과 왕국이 현재 전쟁 중이라고 확인해주자 쾌탈은 바깥 세상도 그리 평화롭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멜리나는 대제국이 엄청난 병력으로 압박하지만 왕국은 쉽게 굴복하지 않고 검의 달인과 영웅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 말에 쾌탈은 호기심에 그들이 어떤 힘을 쓰는지 묻는다. 멜리나는 신비술을 묻고 그는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답한다. 멜리나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설명을 시작한다. 세상엔 신비술이란 힘이 존재하며 극소수만이 느끼거나 쓸 수 있고 이들에게 힘의 등급이 부여된다고 설명한다. 3등급은 신비술의 힘을 감지할 수만 있는 이들입니다. 2등급은 실제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1등급은 만화나 오라의 형태로 힘을 발현할 수 있는 자들로 기사, 마법사, 정령 사용자들이 보통 2등급에 속합니다.
그 이상은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등급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그녀는 천지를 가를 수 있는 신비수를 통제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초월 등급을 설명하며 검의 달인이 이 등급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수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 세상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화적 존재로 묘사되는 영웅이 있다. 멜리나는 3등급 소유자도 작은 지역에선 강자로 여겨진다고 덧붙이며 설명을 마친다. 이 말을 들은 케탈은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 멜리나를 당황시킨다. 케탈은 자신이 갇힌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저 살아남으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아는 건 환상의 세계 설원에 갇혀 벗어날 수 없다는 것뿐. 그는 이 설원을 벗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멜리나가 다시 케탈에게 전설 속의 야만인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했고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확인하고 케탈은 놀란다. 케탈은 이전에 만났던 미치광이가 전설의 황제임을 깨닫고 웃는다. 그런 사람이 오래전 이곳에 왔으니 멜리나의 전설이 사실이라 확신합니다. 케탈은 화제를 바꾸며 왜 이토록 위험한 설원을 통해 그렇게 많은 양의 무기를 운반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케탈이 여정의 이유를 묻자 멜리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대대로 무역업에 종사해온 가문이 시기심 많은 경쟁자들의 계략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번 여정은 가문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케탈은 멜리나의 계획, 즉 제국과 전쟁 중인 왕국에 무기를 팔아 빚을 갚으려는 속셈을 기가 막히게 간파해내어 멜리나를 놀라게 합니다. 케탈은 제국이 무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는 이전 언급된 대규모 공격을 근거로 왕국이 무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지. 바깥 물정은 몰라도 이 설원을 건널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득이 있을 거라고 결론 내린다. 또한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을 보니 왕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으며 이는 영토가 제국과 닿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추리한다. 멜리나는 그의 추론이 맞다고 확인해준다. 멜리나는 그의 날카로움에 경악하며 전설적인 야만인은 무식한 야만인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갑자기 마차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하인이 놀라 소리친다. 카탈은 침착하게 불청객이 왔다고 알린다. 밖에는 거대하고 기이한 괴물이 용병들 앞에 나타나고 그들은 그것이 검은 슬라임임을 알아챈다. 카탈이 그게 이름이냐 묻자 멜리나는 그렇다며 기록 보관소에 기록된 괴물이라 덧붙인다. 그녀는 많은 모험가들이 설원에 도전했지만 살아서 돌아온 자는 적고 그들이 마주친 생물 기록을 남겼는데 검은 슬라임은 대부분 기록에 나온다고 덧붙인다. 그 후 케탈에게 그도 아는지 물었고 케탈은 당연히 안다고 아무렇지 않게 답한다. 쫀득한 간식으로 괜찮은 정도이며 먹을 만한 음식이라고 설명한다. 멜리나는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묻는다. 그는 먹어볼지 묻고 사냥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당황해 거절한다. 검은 슬라임이 공격 태세를 갖추자 모두 케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케탈은 생명보호 계약을 맺었기에 실제 위험 시에만 개입할 것이라 분명히 밝힌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처리 가능하며 더 중요하게는 바깥 세상 힘을 직접 가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괴물이 용병들을 공격하자 대장은 부하들에게 방패를 들라 명령합니다. 용병들은 강력한 괴물의 공격에 고전합니다. 한 명이 뛰어올라 괴물을 해치려 했지만 벌레처럼 날아가 버리자 그 괴물의 힘을 저주합니다. 대장은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내고는 검은 슬라임은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며 공격 패턴을 외치고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협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새 계획을 이해하고 즉시 명령에 응합니다. 용병들은 대장의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 검은 슬라임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공격을 가합니다. 괴물은 협공의 무게에 고통스레 비명 지르고 그들은 계속 무자비하게 찌릅니다. 대장은 멈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라고 촉구합니다. 대장은 일반 공격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괴물 속에 숨겨진 핵을 노리라 명령합니다. 대장이 빛나는 검을 휘둘러 슬라임의 몸을 가르며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괴물의 붉은 핵이 부서지며 몸이 녹기 시작합니다. 용병들은 숨을 헐떡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정말로 해치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도 잠시 또 다른 괴물인 거대한 흰 늑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용병들은 즉시 새 위협에 맞서고 한 명이 목을 노리라 외칩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늑대에 달려듭니다. 전투 후
용병들 중 한 명이 백색 설원이 그리 위험한 곳은 아니며 소문들이 과장된 것이라고 다소 거만하게 말하자 대장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며 그들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화는 쿠에탈로 넘어가고 한 용병은 그 야만인이 과연 강한지 의심하며 황제 전설의 일부일 뿐 싸운 적 없음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용병은 먹이사슬 최하위의 쿠에탈이 자신들에게 보호를 의지한다며 그의 힘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차 안 멜리나와 쿠에탈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용병 하나가 마차로 와 멜리나를 찾습니다. 그는 계약에 따라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용병임을 상기시킵니다. 멜리나는 모든 이가 세부 사항만 듣고도 피했던 위험한 임무를 받아들여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용병은 야만인이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야만인이 받는 특별 대우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 대장은 말리려 했으나 듣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듣고 있던 케탈은 힘을 시험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안 된다며 끼어듭니다. 다른 손님들이 먼저 와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불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약한 인간들의 도착에 기쁨을 표하고 그들을 별미라고 묘사합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위협의 등장에 충격을 받습니다. 거대 백사가 나타나 마음껏 비명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라며 식사에 풍미를 더할 거라 말합니다. 백사의 압도적 존재감에 멜리나와 용병들은 비명을 지른다. 케탈이 앞으로 나서 뱀에게 멈추라 명령하며 이들은 내 손님들이니 돌아가라 선언합니다. 백사는 케탈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으며 부족 영토 이탈을 금지한 설원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케탈이 상관할 바 아니라 하자 백사는 화를 내며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백사는 자신이 불멸을 약속받은 몸이라며 감히 야만인 따위가 자신에게 명령하느냐고 묻습니다. 케탈은 그럼 훈육이 필요하겠다며 비꼬고는 맹렬한 기세로 백사에게 몸을 날립니다. 충돌로 거대한 에너지 폭발과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멜리나는 그 강렬한 충격에 비명을 지릅니다. 케탈은 쓰러진 백사를 내려다보며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 놈이라고 말합니다. 멜리나가 경외하며 지켜보자 케탈은 빨리 끝내겠다며 안심시킵니다. 케탈은 최후의 파괴적인 공격을 가해 눈부신 빛과 함께 백사를 소멸시킵니다. 사건 후 케탈의 힘을 의심했던 용병들은 용서를 구했고 케탈은 낯선 이를 믿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괜찮다 답했습니다. 케탈은 멜리나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과 말하는 방식을 보니 단순한 가문의 대표자 같지 않다며 어째서 직접 이 위험한 여정을 떠났는지 묻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멜리나는 자신이 카삭 아카샤 경의 척이자 두 번째 부인인 벨리카의 첫째 딸이라고 밝힙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략 결혼 후 이용만 당한 채 버려진 비참한 신세였다고 말합니다. 멜리나는 자신과 어머니가 이름뿐인 가족이며 사실 하인처럼 취급받는다고 고백하곤 너무 많이 털어놨다며 후회합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여정에 자원했으며 누군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케탈은 그녀를 이해한다며 똑똑하고 욕심 많고 야망이 크다고 평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백색 설원의 출구가 나타났습니다. 용병들은 눈속 여정의 끝을 알리는 푸른 풀을 보고 눈앞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멜리나가 케탈에게 감사하자 그는 무기 판매 후엔 제국을 통해 돌아가는 게 쉽다고 말합니다. 멜리나가 자신을 현명하고 야심 있다고 한 뜻을 묻자 케탈은 자신의 말이 그대로의 의미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는 한때 존경받던 그녀의 가문이 자금난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는 추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그녀가 첩의 딸이긴 해도 가문이 붕괴 직전에 처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구원의 길을 개척한다면 과연 누가 그녀를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가문 실권 장악이라고 단정하죠. 틀렸냐 묻자 멜리나는 완벽한 답이라고 인정합니다. 케탈은 첩의 자식이 가문을 물려받기 위해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은 흔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멜리나는 이 야만인이 자신이 만나왔던 어설픈 지식인들과는 달리 지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상처 하나 없이 백사를 물리친 그의 힘이 자신의 것이 된다면 어떨지 상상합니다. 결국 그녀는 케탈에게 설원을 떠날 거라면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케탈은 아직 처리할 일이 있다며 그녀의 제안을 일단 거절하고 멜리나는 이에 자신의 보석 한 점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카샤 가문을 찾으면 이 증표를 보여주라 합니다. 케탈은 그 선물을 기쁘게 받고요. 멜리나는 케탈에게 고마워하며 다시 만나길 기원하고 케탈은 마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5년 후 백색 설원,
케탈이 1784번째 퀘스트를 완료했으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서론을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는 빛나는 장벽을 통과합니다. 케탈은 이것이 바라던 환상의 세계로 내딛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서론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풀, 동물, 그리고 강 냄새를 만끽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냄새에 완전히 만족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는 서론을 향해 돌아가지 않겠다고 소리쳐요. 그는 꿈에 그리던 세계, 결코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환상과 신비의 세계에 마침내 도달했고 시작은 끔찍했지만 살아남았다고 회상한다. 그는 용, 엘프, 마법, 검이 있는 이 세계를 만끽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이 환상 세계에 대한 열망이 지옥에서 자신을 살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생명체들의 모임을 감지합니다. 이곳이 마을이라 짐작하고 문명화된 마을을 보게 되자 흥분합니다. 그는 무지한 야만인들과 살며 그들이 거처의 중요성을 몰랐음을 떠올린다. 그리고 잘 설계된 인간 정착지에 강한 향수를 느낀다. 고민하던 그는 한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는 사랑하는 엘프들에게 이곳이 새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엘프들이 짐을 풀고 새 보금자리를 축하하는 것을 본다. 어린 엘프는 장로에게 이곳이 안전한지 불안하게 묻고 장로는 그렇다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젊은 엘프는 외딴 곳이라 사람이 오기 어려워도 걱정한다. 그는 서론이 가깝다는 점을 걱정하고 장로는 그가 괴물의 출현을 두려워함을 이해한다. 장로는 수천 년 동안 서론에서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으며 만약을 위해 방어벽도 설치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고대 엘프 마법을 기반으로 한 마법 은폐 장벽을 설치하여 평범한 숲처럼 보이게 했고 이 장벽이 유지되는 한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설령 괴물이 나타난다 해도 서론의 괴물들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여왕 폐하가 계시다고 덧붙입니다. 그 순간 퀘탈은 걷다가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자신이 방금 장벽을 뚫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퀘탈은 숲을 걸으며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길 잃은 어린 엘프 소녀와 마주칩니다. 그는 상상 속 환상 종족인 실제 엘프를 만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보람 있었다고 기뻐합니다. 어린 소녀는 너무 멀리 와 길을 잃은 것을 깨닫고 무서워 울고 있었습니다. 퀘탈이 다가가자 소녀는 그의 모습에 놀라 기절했고 퀘탈은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녀가 기절하자 그는 당황했지만 그녀를 마을로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설 속 엘프들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종족임을 기억하며 아이를 돌려주면 그들이 자신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이 경험을 몹시 기다렸죠. 아이를 안고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인간 존재에 충격받아 아이를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엘프들은 그가 누구고 결계를 뚫었는지 공격적으로 묻고 퀘탈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감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여전히 비명을 지릅니다. 엘프 장로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들 보호구역에 들어왔는지 충격받아 의아해합니다. 엘프 한 명이 장벽에 균열이 생겼다고 하자 장로는 당황하며 여왕 폐하의 행방을 묻고 잠시 정찰을 나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퀘탈은 적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전사는 아이를 안 돌려주면 세상 끝까지 쫓겠다고 위협합니다. 장로는 위치가 노출되었고 장벽이 뚫렸으니 인간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인간들이 얼마나 오래 자신들을 추적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퀘탈은 유괴범으로 오해받는 상황임을 깨닫고 먼저 오해를 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은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그녀에게 동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아이는 그의 무서운 모습에 겁먹고 쳐다보다 도망칩니다. 아이가 격렬히 울부짖자 퀘탈은 자신의 얼굴이 정말 무서운지 의아해하며 내심 충격을 받습니다. 서론에선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돌아왔으니 적이 아님을 설명하며 다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장로는 인질이 풀려났다며 모두 공격하라고 외치고 엘프들은 그에게 화살을 겨눕니다. 엘프들이 화살을 쏘자 퀘탈은 그들이 말을 듣는지 의문을 품고 이 상황을 되짚어봅니다. 전설 속 엘프는 친절하고 평화로운 종족이지만 현실의 엘프들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입니다. 결국 엘프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그들의 삶이 상상보다 잔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자연이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그런 의미에서 엘프들의 잔혹함도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쏟아지는 화살이 몸에 부딪혀도 아무렇지 않자 그는 이를 현실로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엘프들은 충격받고
장로는 쾌탈의 마법 도구를 의아해하며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궁수들에게 계속 공격을 명령합니다. 쾌탈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 파동을 방출합니다. 폭발은 강력한 충격파를 일으켜 엘프들을 공중에 날려버리고 장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멍한 채 서 있습니다. 폭발로 생긴 분화구에 서 있는 쾌탈은 자신이 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쾌탈은 불사조 같은 불의 기운을 두른 화살의 공격을 받고 이 공격으로 강력한 불꽃 폭발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가한 것은 엘프 여왕 마크리아 하치안 카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장로는 인간이 공격해왔다고 보고합니다. 여왕은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되어 이곳이 더는 안전치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쾌탈은 그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며 말을 건다. 장로는 여왕 폐하의 공격을 맞고도 서 있는 쾌탈에게 경악한다. 여왕은 쾌탈에게 또 다른 강적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인간은 비열한 존재라고 선언하며 자신을 나뭇잎 부족의 여왕이라고 밝힙니다. 빛나는 화살을 겨누며 탐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맹세합니다. 쾌탈은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현실에 답답해하며 여왕이 자신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과 엘프 관계가 워낙 안 좋은 건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무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설원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할 때까지 때려라. 여왕이 마법 화살을 쏩니다. 화살은 거대한 용의 머리 형상으로 변해 쾌탈에게 날아갑니다. 쾌탈은 주먹에 기를 모아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가 주먹으로 용 형상을 받아쳐 거대한 폭발이 일고 여왕은 충격받습니다. 쾌탈은 주먹을 보며 힘을 너무 썼나 하고 후회하듯 말하고 여왕은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여왕은 패배하여 땅에 쓰러집니다. 쾌탈은 힘 조절을 좀 더 했어야 했나 생각합니다. 여왕은 이 짧은 충돌만으로 상대가 최소 초월 자급의 강자라는 것을 깨닫고 왜 그런 강자가 이곳에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엘프 여왕은 쾌탈의 힘을 깨닫고 부족의 안전을 위해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명한다. 엘프들은 명령에 따라 물러난다. 여왕은 쾌탈의 강함을 인정하지만 목표는 절대 이루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쾌탈은 대화를 원했을 뿐인데 상황이 재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왕은 가장 순수한 불꽃을 지닌 뿔 달린 존재를 소환하기 위해 강력한 주문을 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불타는 황소 비고를 소환합니다. 설원의 존재들은 끔찍하고 기괴했지만 쾌탈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소환수라며 흥분합니다. 그는 설원의 생명체들이 환상적이었지만 대부분 흉측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이 존재, 불타는 뿔 황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진정한 정령이자 환상이라며 그는 흥분합니다. 여왕은 비고에게 적 제거를 명령하지만 고위불의 정령은 소환 계약이 그저 귀찮고 성가실 뿐이라고 중얼거리고 여왕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 명합니다. 강력한 정령들은 대개 늙고 오만하여 다른 부족의 도움 없이는 이 계약을 못했을 터. 이런 식으로 그를 소환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시 비고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합니다. 비고는 계약이 눈앞의 인간을 죽이는 것인지 묻지만 쾌탈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갑자기 망설인다. 쾌탈의 위압적인 기세에 그가 인간인지 의아해합니다. 한편 쾌탈은 눈앞의 환상적인 장면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는데 곧 죽음을 맞이할 인간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실망감을 느낍니다. 비고는 인간이 감히 자연의 종족을 탐내는 것에 코웃음치며 그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비고는 쾌탈에게 돌진하고 쾌탈은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갑자기 여왕이 충격파에 움찔합니다. 눈을 떴을 때 쾌탈이 비고의 공격을 막고 뿔을 잡은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쾌탈은 괴물 모습에 마음이 놓인다며 망설임 없이 죽일 생각으로 미소 짓고 여왕은 그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쾌탈이 숲과 주변 바위를 파괴하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고 그 메아리는 대기까지 울려 퍼집니다. 여왕은 폭발의 위력에 비명을 지릅니다. 녹색 숲은 거대 분화구가 되고 여왕은 눈앞의 일을 믿지 못하며 바라봅니다. 쾌탈은 분화구 한가운데 쓰러진 여왕에게 다가갑니다. 패배한 엘프 여왕은 백성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쾌탈은 차분히 자신이 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여왕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긴 대화 후 엘프들은 그가 적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여왕은 그를 성급히 판단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합니다. 그녀는 길 잃은 아이를 돌려준 은인을 적으로 오해한 자신들의 무례함에 깊이 후회합니다. 쾌탈은 인간에게 터전을 빼앗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서운하다고 고백합니다. 여왕은 그가 자신들을 쫓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고 쿠에탈은 하얀 설원에 엘프가 없어 엘프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왕은 설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가 잿빛 야만인임을 알아보자 쿠에탈은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고 확인해 줍니다. 여왕은 인간이 거기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녀는 그가 거기서 왔다면 다른 이들도 올까 염려하며 묻습니다. 쿠에탈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신처럼 나올 사람은 없을 거라고 답합니다. 그는 설원에는 용과 같은 강력한 존재조차 깰 수 없는 규칙이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만이 퀘스트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경우가 드문 예외라고 믿습니다. 여왕은 안도합니다. 쿠에탈이 소환수의 상태를 묻자 그는 소가 반으로 갈라졌음을 직설적으로 상기시킵니다. 여왕은 정령은 자연의 존재이고 정령계로 돌아갔을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자신의 무례함을 미안해하며 원하는 것을 묻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쿠에탈은 정령에 대해 생각하다가 엘프의 존재도 정령과 계약 가능한지 묻습니다. 여왕은 처음엔 불가능하다 여기지만 곧 생각을 바꿔 자연과 가까운 일부 인간은 정령과 계약할 수 있다 말합니다. 생각 끝에 그녀는 정령과 계약하려면 엘포 사그라도로 가라고 말한다. 그곳은 모든 엘프의 신성한 땅으로 그들의 신이 머물며 소원을 이룰 수도 있을 거라 설명합니다. 이에 쿠에탈은 자신 같은 인간도 갈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추천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며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왕의 속마음에는 엘포 사그라도가 엘프 영부자들의 꿈의 목적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엘프는 인간이 신성한 이곳에 큰 위협이라 여겨 절대 위치를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를 믿고 빛나는 수정을 건넸고 케탈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여왕은 그가 설령 그곳에 닿아도 신이 시험할 테지만 성공할 거라 확신하며 무사귀환을 빌었고 케탈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여왕은 자신을 나뭇잎 부족의 여왕 마크레아 하체안 카루치아라고 정식으로 소개하며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자신을 야만인 케탈이라고 소개합니다. 얼마 후 케탈은 숲을 빠르게 질주합니다. 게엔트라 왕국의 바르칸 영토 국경에서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거대한 힘에 경비병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경비대장이 종을 울리고 전 경비병 소집을 명령한다. 케탈이 갑작스럽게 강력한 착지를 하며 흙먼지와 잔해를 일으킵니다. 경비대장은 그의 돌연한 출현에 큰 충격을 받고 케탈은 그들에게 다가가 경비병이 맞는지 묻습니다. 경비병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소음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적인지 경계합니다. 한 경비병이 케탈의 잿빛 머리카락과 가슴 흉터를 보고 그가 전설적인 잿빛 야만인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케탈이 다가서자 경비병들은 무기를 들고 더 다가오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케탈은 자신은 적이 아니니 진정하라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긴장하며 원하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케탈이 한 방향을 가리키자 경비병은 성문을 가리킨 의도가 뭐냐고 묻습니다. 케탈이 영토 방문 의사를 밝히자 경비병들은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장면은 한 방으로 바뀌고 경비대장이 케탈에게 단지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냐고 묻습니다. 케탈은 잠시 머물고 싶지만 얼마나 있을지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경비대장이 이름을 묻자 그는 케탈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증명할 자료나 신원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냐고 묻자 케탈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케탈은 멜리나가 준 문장을 떠올리며 눈밭을 벗어나면 아카샤 가문에 보여주라는 그녀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문장을 내밀며 이걸로 충분한지 묻습니다. 케탈은 그것이 아카샤 가문의 문장이며 그 가문의 후손에게서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대장은 그 이름이 디니안 왕국의 상인 가문임을 알아챘습니다. 경비대장은 몇 년 전 눈밭에 왔던 상인 가문에 대해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아카샤 가문이 가주가 바뀐 후 최근 급격히 영향력이 커졌다고 언급합니다. 케탈은 문장만으로 신분 확인이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대장은 위조품 같진 않지만 자국 것이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 말합니다. 경비대장은 문장이 완벽한 증표는 아니지만 쓸모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케탈의 입장을 허락합니다. 케탈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경비대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세 사람도 영토에 들어오려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건은 케탈이 그들과 팀을 이루어 근처 던전을 공략해 위협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케탈은 이 조건이 예상보다 쉽다고 여깁니다. 케탈이 동의하자 경비대장은 조건을 더 추가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던전을 공략한 후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탈은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그들의 보고를 통해 의심스러운 자를 가려내려는 경비대장의 영리한 계획을 간파합니다. 당황한 경비대장은 화제를 돌리며 케탈에게 정말 야만인이냐고 묻습니다. 케탈은 자신이 정말 야만인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경비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난생 처음 보는 야만인이라며 그저 무지한 종족인 줄만 알았다며 대화를 끝내고 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장면은 대기실로 바뀌고 성기사로 추정되는 알레산드로 티라누스라는 남자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당과 함께 던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불평합니다. 카산 하크라는 이름의 도둑이 다른 도둑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으니 혹시 늙은이가 자신에게 화를 터뜨리는 것이냐고 비꼬듯이 되받아칩니다. 알레산드로는 화를 내며 도둑이 성기사를 모욕하냐고 묻습니다. 카사는 진짜 성기사가 낡아빠진 갑옷을 입고 다니냐며 진짜 기사였다면 애초에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조롱합니다. 그는 알레산드로가 그저 떠돌이 전사일 뿐이며 둘 다 같은 종류의 벌레라고 결론짓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분노가 폭발하며 싸우겠다고 위협합니다. 카사는 너덜한 갑옷으로 지킬 수 있겠냐고 비웃는다. 세 번째 팀원인 여사제가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칼루시아의 사제 하예즈는 이들과 던전을 클리어해야 하는 사실에 걱정을 표합니다. 경비대장이 들어와 던전 입장의 최소 인원은 4명이며 다른 1명이 합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제는 마지막 사람이 정상이길 바라자 대장은 마침 도착했으니 직접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케탈이 들어오자 팀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케탈은 명랑하게 그들이 자신의 팀원이냐고 묻고 팀원들은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알레산드로는 거대한 덩치에 놀라고 사제는 인간인지 의심하며 카사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케탈은 인사를 건넵니다. 경비대장은 자리를 비울 테니 자기소개하라고 합니다. 케탈이 먼저 자신을 야만인 케탈이라고 소개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도적에게 이름을 묻자 망설이며 자신을 카산하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성기사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레산드로 티라누스라고 소개하고 케탈은 그에게 신성력을 사용하는지 묻습니다. 알레산드로는 특별 성기사라 신성력을 못 쓴다고 초조해하며 설명합니다. 사제는 자신을 거짓과 기만의 신 칼루시아의 사제라고 소개합니다. 퀘탈이 그녀에게 신분이 사제인데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섬기는 신이 좋게 평가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답합니다. 소개가 끝나자 경비대장은 준비되면 바로 출발하자고 알립니다. 일행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침내 동행하던 경비가 도착을 알리며 던전 입구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이곳은 3층 던전이고 몬스터는 언데드이며 목표는 던전을 클리어하고 안에서 문장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퀘탈은 카산에게 시작 전 계획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하며 퀘탈을 내미라고 부르자 퀘탈은 동료끼리니 격식은 차리지 말라며 쾌활하게 말합니다. 카산은 퀘탈과 용사 알레산드로에게 전방을 맡기고 자신은 함정을 탐지하겠다며 각자 임무를 분배합니다. 신녀는 후방에서 신성한 힘으로 전투를 지원할 것이며 퀘탈이 이에 동의하자 카산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퀘탈은 활기차게 출발을 선언합니다. 퀘탈을 선두로 팀은 어두운 던전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카산은 칠흑 같은 어둠, 함정이나 열쇠가 없는 것을 보고 수상할 정도로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카산이 일행을 세우고 퀘탈에게는 보이지 않는 몬스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뼈 조각들을 가리키며 가까이 다가가면 공격해올 해골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카산은 경비대장이 이 사실을 알았으며 이 던전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골치 아픈 외부인들을 제거하려는 수단임을 깨달았습니다. 퀘탈은 해골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알레산드로는 해골이 다치거나 사지가 잘려도 움직이는 강력한 몬스터라고 설명합니다. 뼈로 이루어져 방어력이 높아 던전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산이 다시 앞장서며 사제에게는 신성한 힘을, 알레산드로에게는 방패를, 그리고 퀘탈에게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전투 중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골의 약점인 목을 노리고 즐기기 때문에 여러 번 공격하라고 조언합니다. 퀘탈은 카산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마자 땅에서 해골이 솟아오릅니다. 팀원들이 싸움에 대비하지만 퀘탈은 손을 들 뿐입니다. 가볍게 한번 휘둘러 해골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그는 손에 묻은 마법 가루를 불어내고 남은 팀원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퀘탈은 카산에게 머리가 부서지자 해골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카산은 멋쩍게 웃으며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해골의 뼈를 부수는 건 오라 없이는 숙련된 검사에게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즉, 케탈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카사는 던전 마력으로 강화된 해골을 쓰러뜨리려면 나무를 베는 것처럼 목뼈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케탈이 한 방에 해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든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케탈이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팀원들은 경악하며 케탈을 보고 알레산드로는 그가 사람인지 의심합니다. 케탈은 그저 계속 나아가자고 합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불안해하며 즉시 동의하고 케탈은 그들의 급한 모습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길을 가는 동안 케탈은 해골의 머리뼈를 가지고 놉니다. 갑자기 거대한 해골 무리가 나타나자 모두 힘든 싸움을 준비하지만 케탈이 이들을 멈추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확인할 게 있다며 해골들을 혼자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의 힘에 압도된 팀원들은 즉시 동의한다. 카탈은 고맙다고 말하고 알레산드로는 그의 의도를 궁금해한다. 카탈은 해골들의 구조에 흥미를 느끼며 다가갑니다. 해골이 그를 공격하자 그는 움직임과 구조를 분석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훈련 상대처럼 해골에게 이제 어떻게 할지 묻고 해골은 검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카탈은 아주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해골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어쩔 거냐고 묻죠. 그는 맨손으로 해골의 팔을 부러뜨리고 해골은 이 상황에 놀라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어 그는 떨어진 검을 다른 손으로 능숙하게 잡아챕니다. 카탈은 해골이 손을 바꿔 쓰는 걸 보며 상황을 조롱합니다. 해골이 공격하자 카탈은 다시 그 손을 잡습니다. 그러고는 칼날을 부러뜨리고 해골의 팔을 분해해버립니다. 해골은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카탈은 여유롭게 피합니다. 그는 해골의 공격을 맨손으로 막아내며 지능을 가진 해골에 감탄하는 미소를 짓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합니다. 알레산드로는 카탈의 도저히 믿기 어려운 힘을 깨닫고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진정한 야만인이라 여깁니다. 카탈은 해골의 머리를 뽑아 발밑에서 으스러뜨립니다. 그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경외심에 휩싸인 동료들은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케탈이 계속하자고 제안하자 팀원들은 긴장한 채 동의합니다. 그들은 2층 입구에 이릅니다. 지쳐버린 카산이 잠시 쉬자고 제안했고 케탈이 흔쾌히 수락하자 카산은 비로소 안도합니다. 휴식 시간 중 케탈은 던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사제 하예즈는 물어보라고 합니다. 케탈은 아는 게 부족하다고 수줍게 말문을 엽니다. 하예즈는 배우려는 의지는 훌륭한 자질이라며 격려하고 무엇이 궁금한지 묻습니다. 케탈은 던전이 영토와 매우 가까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 사는 곳 가까이 던전과 몬스터가 있어도 괜찮냐고 묻습니다. 하예즈는 던전 몬스터는 보통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사전에 처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카사는 던전이 동굴이나 탑처럼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 나타난다고 지적하죠. 하예즈는 던전이 나타나면 영지에서 위험도를 평가한 후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 처리한다고 덧붙입니다. 케탈이 영지 안에도 나타나는지 묻자 신녀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나타난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때 케탈은 던전 클리어 시 보상이 주어지는지 묻습니다. 하예즈는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보통 최상층의 보스가 있고 그를 물리치면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던전 보상은 매우 좋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케탈은 웃으며 게임 같다고 생각하고 하예즈가 묻자 혼잣말을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 던전들은 누가 만들죠? 일행은 질문에 놀라고 하예즈는 던전은 자연적으로 생기며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케탈은 마치 탐험을 위해 만들어진 듯 인구 중심지 근처에 나타나는 점이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던전이 사람들 사는 곳 근처에 나타나 보상으로 유인한다고 분석합니다. 자연현상치고는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죠. 하예즈는 그의 말에서 진실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녀는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생각지 못했다고 인정해요. 카사는 공인된 원칙이자 사실이기에 의문을 품지 않았는데 야만인이 그런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는 야만인들은 무지하고 야만적인 종족이며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상념을 마칩니다. 카사는 이 야만인이 제정신인가 계속 생각합니다. 케탈이 충분히 쉬었는지 물으며 팀의 주의를 끕니다. 팀원들은 긴장하며 그렇다고 확인하고 케탈은 명랑하게 다시 출발하자고 말합니다. 팀은 던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무언가와 마주치자 케탈이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카사는 저건 미궁의 보상 중 하나인 보물 상자라며 열 수만 있다면 가져도 좋다고 말하는데 그는 이 상자를 열려면 숙련된 자물쇠 따기 실력의 도둑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카사는 그런 도둑은 던전에 올 필요도 없었을 거라며 포기하자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카탈은 그저 카산에게 열라고만 말합니다. 카산은 충격을 받습니다. 카탈은 이것이 보물 상자이고 카산이 도둑임을 지적합니다. 카탈은 보물 상자를 여는 것이야말로 도둑의 본질이라며 도둑의 실력을 직접 보게 되어 흥분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카산은 카탈의 말이 맞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죠. 그의 내적 갈등은 자신감 부족을 드러냅니다. 그는 도적 길드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도둑이며 자물쇠 따기 기술도 없습니다. 카탈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까 두려워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카탈은 그의 망설임을 보고 이런 것조차 못하냐며 쓸모없다고 부르며 개입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카사는 시도해보겠다고 동의합니다. 작업 중 등 뒤에서 느껴지는 카탈의 날카로운 시선에 그는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공포에 휩싸인다. 그는 과거 다른 도둑의 짐꾼으로 일하며 본 기술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쓴다.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한다. 카탈은 그토록 절박한 모습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딸깍, 카사는 성공했고 눈물 글썽이며 상자가 열렸다고 알린다. 히에즈는 정말 대단하다며 숙련된 도둑이 보물 상자를 여는 것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진심으로 감탄한다. 카탈은 인상적인 솜씨였다고 그를 칭찬한다. 카사는 순간 존재론적 위기를 겪는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상 자부했지만 지금껏 자신이 과연 최선을 다해왔는지 처음으로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카사는 자부심을 잃는다. 카탈이 보물의 가치에 대해 묻자 카사는 평범한 가정이 한 달 정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추정한다. 카탈은 카산에게 보상을 정리하라고 말한다. 카산이 보물 정리 중 갑자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길을 나선다. 땅에 쓰러진 해골을 발견하자 카탈은 기다리라고 한다. 카탈은 4개의 두개골을 보고 총 4마리의 해골이 있다고 추리하며 그중 3마리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일행은 깜짝 놀랍니다. 카탈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해골은 남겨두겠다 말한다. 카사는 이것이 실전이자 자신들의 시험임을 깨닫고 나머지 팀원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뼈더미에서 스스로 조립되는 해골들. 카사는 그 광경에 겁에 질립니다. 4마리 해골이 일어나 그들을 마주합니다. 카산이 전원 전투를 명하자 여사제 히에즈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해골들은 그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해골 하나가 카산에게 덤비자 카탈은 다른 해골들을 붙잡고 이 희귀한 장면을 망치지 말라 한다. 해골이 알레산드로를 공격하자 방패로 막아냅니다. 알레산드로가 공격을 피하자 카산이 뛰어들어 같은 해골을 공격합니다. 히에즈가 환영 마법을 시전해 해골에 명중시켜 비틀거리게 합니다. 카탈은 웃으며 지켜보면서 이렇게 교과서적인 파티 전투는 보기 드물다고 말합니다. 카탈은 새 해골을 처리하고 쇼를 즐기겠다고 말합니다. 카사는 해골을 계속 공격하려 하고 팀원들은 카탈이 자신들을 시험함을 깨닫습니다. 팀에게 남겨진 마지막 해골은 전우들이 사라지자 혼란스러워하는 듯합니다. 카사는 약점을 보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팀원들은 완전히 지쳐 보입니다. 카탈은 설원에 온 자들은 모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은 전진했고 3층의 몬스터들도 해골이었지만 카탈의 지휘 덕분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던전 가장 깊은 방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왕좌에 앉은 해골기사 던전 보스를 발견하고 히에즈는 그런 존재가 왜 여기 있는지 충격받습니다. 카탈이 이 몬스터는 다른 놈들과 다르냐고 묻자 히에즈는 매우 강하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해골기사가 기사 레벨은 되어야 상대할 수 있는 적이며 이 몬스터는 자신들의 능력 받기라고 설명한 뒤 만약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카사는 그럴 경우 영토에서 조사를 나올 것이며 만약 그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보통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카탈은 철수하기로 한 팀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왕좌에 앉아있는 해골기사는 불길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카탈은 스스로 형태를 유지하는 해골기사를 보고 감탄합니다. 해골기사가 왕좌에서 일어나 검을 뽑습니다. 히에즈는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녀는 방패로 막으려 하지만 산산조각 나고 알레산드로가 대신 방패로 공격을 막아섭니다. 충격파에 팀원들은 밀려났지만 카탈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단 한 번의 공격력에 경악하고 해골기사는 카탈에게 돌진하며 카탈은 침착하게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일격의 해골 기사를 완전히 박살내고 기사는 산산조각납니다. 팀원들은 할 말을 잃고 카탈은 손을 털며 이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새로운 보물 상자가 나타나고 카탈은 카산을 부릅니다. 그가 열 수 있는지 묻자 카산은 자신의 능력으론 불가능한 최고급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당황하며 답합니다. 카탈은 아쉽다고 말하고 카산은 상자를 포기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카탈은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상자를 부숴 열 준비를 하여 카산을 놀라게 합니다. 강력한 일격으로 카탈은 상자를 부수고 엽니다. 카탈은 이러면 보상이 더 클지도 모른다며 카산에게 전리품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카산은 보물상자를 힘으로 부순다는 건 처음 듣는다며 굳이 자신에게 첫 상자를 열라고 했던 이유를 의아해합니다. 그들이 던전에서 나오자 던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카산은 던전이 완전히 클리어되면 사라진다고 설명하며 이번엔 비밀의 방이 없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비밀의 방 개념에 카탈이 관심을 보이자 카산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말했고 카탈은 흥미로워했다. 경비대장은 그들의 빠른 귀환에 놀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던전에 대해 묻자 카탈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답합니다. 경비대장은 퇴장 절차를 따를 테니 한 명씩 동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사제가 먼저 신문 받았고 별 문제 없다고 보고합니다. 경비대장이 야만인이 이 영토에 머물 수 있을지 묻습니다. 경비대장은 야만인을 머물게 할지 결정을 망설이며 그의 모호함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던전 클리어는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위험인물 색출이었다고 그는 결론 짓습니다. 카사는 신문 중에 케탈이 문제를 일으킬 유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알레산드로는 그 야만인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아무도 해치지 않았으며 보통의 야만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합니다. 케탈은 신문을 받을 때 함정 해체와 보물 상자를 열려는 카산의 훌륭한 활약, 전선 지킨 알레산드로, 그리고 전투를 지원한 히아즈의 기도를 칭찬하며 동료들을 지켜 세운다. 경비대장은 낯선 이들이 강제로 함께 일하며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 경비대장은 그들의 입장을 허락합니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방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던전 클리어 보상을 주며 그들끼리 나누라고 하는데 이에 카사는 경비병들이 보상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며 감명받는다. 케탈은 보상은 공평히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괜찮다며 몫을 거절합니다. 케탈은 팀으로 던전을 클리어했으니 보상은 공평히 나눠야 한다며 이의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근처 선술집에서 신나게 한잔하며 축하하자고 제안한다. 동료들은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사실은 겁에 질려 무사히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일행이 영토에 들어서자 경비대장은 야만인이 해골 기사를 단 일격에 해치운 사실을 중점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카탈이 평범한 야만인이 아니라 적어도 기사 레벨에 달하는 엄청나게 강한 존재이며 이례적이고 전설적인 존재라고 결론 내립니다. 경비대장은 부하들 중 한 명에게 성문 경비를 맡긴 후 자신은 영주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아련실로 들어갑니다. 바르칸, 영주 루크 바르칸이 그에게 묻습니다. 경비대장은 영토에 야만인이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영주가 입국을 허가했는지 묻자 경비대장은 큰 문제 없어 보였다며 허가했다고 확인합니다. 그러자 영주는 무엇이 문제냐고 묻습니다. 경비대장은 그 야만인이 너무 강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영주는 그의 강함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해골 기사를 단 일격에 해치웠다고 말합니다. 영주는 그 괴물을 쓰러뜨리려면 적어도 기사급의 힘이 필요하다고 되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단순하고 무식한 존재인 야만인의 본성을 생각합니다. 그는 케탈이 최소 1급 기사라고 결론 내렸고 경비대장 역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더 강할 수도 있다고 확인합니다. 영주는 힘이 곧 정의라 믿는 이 강력한 야만인의 존재가 골칫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를 소환하라 명합니다. 그는 그토록 강력한 존재가 영토를 떠도는 것 자체가 위험이며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직접 대면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경비대장이 영주의 안전을 걱정하자 영주는 자신에게 기사가 있다며 안심시킵니다. 거대한 기사가 왕좌 뒤에 나타나 경비대장을 놀라게 하고 바르칸 영주가 기사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기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카탈이 강할지는 몰라도 그는 그저 무지한 야만인일 뿐이며 위대한 검술의 대가에게 직접 배운 자신의 검술에는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영주는 그 야만인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소환을 명합니다. 카탈은 선술집에서 동료들과 축하 중입니다. 카탈의 엄청난 식욕 때문에
나머지 동료들은 완전히 지쳐 보입니다. 카탈은 음식이 맛있고 장소가 조용하다며 자기 계산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그는 알레산드로에게 몸을 돌려 그가 팔라딘인지 확인합니다. 던전에서 그의 신성력을 못 봤다며 어떤 종류를 쓰는지 묻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아직 훈련 중이라 신성력이 깨어나지 않았다며 초조하게 설명합니다. 카탈은 안타깝다고 말한 뒤 여사제 히아즈에게 근처에 그녀의 신인 칼루시아의 신전이 있는지 묻습니다. 히아즈는 자신의 신이 널리 환영받지 못해 없다고 답합니다. 칼루시아는 거짓과 기만의 신으로 일반 대중에게 따돌림받고 거부당한 신이라고 설명됩니다. 히아즈는 케탈에게 대체 어느 정도로 강한지 묻습니다. 케탈은 최근에야 서론을 떠나서 자신의 등급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되려 그들에게 해골 기사의 강함에 대해 묻습니다. 히아즈는 해골 기사를 상대하려면 최소 2등급, 케탈처럼 단칼에 쓰러뜨리려면 1등급은 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케탈은 자신의 힘이 2등급이라 판단합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선술집 주인이 야만인의 존재에 겁을 먹고 선술집이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알리며 그들을 방해합니다. 케탈은 사과하고 모두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계획이 있냐고 묻자 모두 당황하며 바쁘다고 주장합니다. 케탈은 아쉬움을 표하며 다시 보길 바라지만 작별을 고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다시는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케탈은 여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던전 보상으로 여관비를 낼 수 있어 감사했다. 이곳이 설원보다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에 닿기까지 긴 여정과 더 탐험하고픈 욕구를 생각합니다. 그는 모험을 결심하고 엘프 성역, 마법탑, 왕도 같은 곳을 고려합니다. 그때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는데 문 앞에는 경비대장이 서 있었고 잠을 깨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경비대장은 영주가 그를 직접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합니다. 카탈은 영주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자 흥미를 느끼며 쾌히 동의합니다. 경비대장은 케탈의 쉬운 동의에 자신이 제대로 왔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전에는 밤에만 보았던 영토를 거닐던 케탈은 낮에 펼쳐진 풍경이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런 행운의 판타지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며 그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동행하던 경비병은 당황하여 케탈의 주의를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경비대장이 야만인의 도착을 알리자 영주는 그를 들여보내라 명했고 케탈은 왕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게엔트라 왕국의 바르칸 영토 주인이신 로크 바르칸 영주가 그를 환영합니다. 둘은 악수하고 케탈은 영주의 정당한 영주를 만나 반갑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야만인 케탈이라고 소개하자 경비병은 야만인이 고개 숙이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영주는 야만인이 힘을 숭상하여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여기며 정말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보게 된다고 비꼬듯이 언급합니다. 영주는 케탈이 적절한 예절을 배웠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케탈은 영주의 성 디자인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는 영주를 지키는 기사를 보고 이 성을 중세성과 비교합니다. 어릴 적 상상했던 진짜 기사를 보며 감탄하지만 그 기사는 강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케탈이 영주 앞에서 오라를 뿜는 것을 어리석다 여기며 그가 살아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영주는 케탈을 부른 이유가 간단하다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말하고 케탈은 이에 동의하며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영주가 출신을 묻자 케탈은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 온통 하얀 세상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하얀 설원에서 왔다고 말해 영주와 기사를 경악시킵니다. 영주는 케탈이 전설 속의 야만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케탈은 그곳이 끔찍했으며 영주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선택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영주는 화제를 돌려 케탈의 강함에 대해 묻습니다. 케탈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중요하다고 질문을 재정의합니다. 그는 설원 밖 기준을 몰라 잘못된 질문이라 답하죠. 영주는 그의 힘을 알기 위해 기사와의 결투를 제안하며 큰 보상을 약속합니다. 케탈이 결투를 되뇌자 영주는 목숨을 건 싸움이 아님을 확인해 줍니다. 케탈은 미소로 기사와의 결투에 설레며 그 제안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기사와의 결투를 넘어 신비한 힘과 오라를 사용하는 판타지 세계의 기사라는 사실에 엄청난 흥분을 드러냅니다. 케탈은 진짜 기사의 실력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라 생각하며 이번 결투를 매우 기대한다고 흥분합니다. 그와 반대로 바르칸 영주는 케탈이 아무리 예의 바르다 한들 야만인은 야만인일 뿐 싸움을 즐기는 그의 야수성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결투자는 거대한 결투장으로 입장합니다. 영주는 피를 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시합 시작을 선언합니다.
기사는 케탈에게 자신의 검술을 보는 것을 영광으로 알라했고 케탈은 그러길 바란다 답합니다. 실력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기사는 검이 3개로 늘어나는 듯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카탈은 이 기술에 놀라며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3개의 검이 모두 진짜임을 깨닫고 이것이 검술인지 궁금해합니다. 기사는 카탈이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하자 놀라지만 추가 공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탈이 손가락을 튕기자 검은 산산조각 나고 기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가 채 깨닫기도 전에 카탈은 그의 얼굴을 잡고 던져버리고 기사는 단 일격에 패배합니다. 영주는 최상급 기사가 단 일격에 패배한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카탈의 압도적인 힘에 감탄합니다. 카탈은 대결이 끝났는지 묻고 충격받은 영주는 그렇다고 답하죠. 영주는 마음속으로 상황을 되짚습니다. 야만인이 최상급 기사를 단 일격에 쓰러뜨린 겁니다. 그의 힘은 괴물 같고 초자연적인 수준에 달하며 그 깊이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는 저런 야만인이 세계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이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검사 칭호를 가진 이에게 알려야 할 때라고 결정합니다. 영주는 검사가 이 일에 흥미를 보일지 궁금해하며 그의 도착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백발의 노인이 영주의 방에 나타납니다. 영주는 검사의 취향이 여전히 독특하다고 말하며 웃자 상대방은 인생에는 즐거움이 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검사 카이는 영주에게 이 흥미로운 일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르칸 영주는 검사 카인을 환영하며 급히 찾아와 주어 영광이라 말합니다. 카탈과 맞섰던 기사는 침상에서 회복 중인데 영주가 문병을 와서 건강을 묻자 기사는 며칠 내로 괜찮아질 것이라며 사과합니다. 검사 카인이 나타나 이름 모를 야만인에게 패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제자를 꾸짖습니다. 카인은 제자를 살피며 부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제자의 갑옷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 상태라면 죽는 게 당연한데 몸은 멀쩡하다는 걸 봤습니다. 카인은 그 야만인이 의도적으로 힘을 조절한 건지 의아해합니다. 영주는 카탈이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하게 힘을 제어한다고 덧붙여 동의합니다. 카인은 그런 절제력이 카탈의 힘이 기사 수준을 훨씬 넘어서 최소 초인적 경지에 달했음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바르칸 영주는 카탈의 힘을 자신과 비교해 의견을 묻는다. 카인은 카탈이 강해도 자신은 검사이기에 초인적인 힘도 닿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카인은 카탈이 오라 없이도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론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것이 백설원 야만인의 힘인지 궁금해합니다. 영주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사실인 듯하다고 말합니다. 카인은 백설원에서 전설적인 인간이 나왔다는 생각에 잠깁니다. 카탈이 인간인지 아니면 다른 종족인지 의아해하지만 이내 다른 종족이라는 생각은 접어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사의 목숨을 살려주는 식으로 인간을 배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것은 자신의 오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카인은 여전히 카탈이 백설원에서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했고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곳에서 나타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영주가 문제가 있냐 묻자 카인은 나중에 얘기할 문제라며 황제가 늘 이상한 부탁만 한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는 영주에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카인은 야만인이 아직 영지에 있는지 묻고 영주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카인은 직접 확인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경비대장이 카탈에게 향후 계획을 묻습니다. 경비대장은 카탈에게 결투 보상을 주며 영주가 그의 활동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알립니다. 카탈은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장래의 문제 방지를 위해 공식적 신분을 얻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대장은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위 후원자를 얻거나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용병으로서 공적을 쌓아 길드 인정을 받으면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경비대장은 이 야만인의 힘을 고려할 때 후원자를 얻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급 용병은 그저 심부름만 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탈은 의뢰를 받고 괴물을 죽이는 용병이라는 생각에 매료되어 그것이 판타지 로맨스의 정수라고 여깁니다. 용병이 되려 어디로 가냐 묻자 경비대장은 길드홀을 알려줍니다. 그는 대장에게 안내를 청하고 당황한 대장은 수락하죠. 해설은 용병을 낭만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상은 공식 신분 없는 이들에겐 사회 최하층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미발견 던전에서 죽거나 더러운 일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입니다. 용병 길드에 도착하자 2 용병이 서로에게 욕을 하며 격렬하게 싸우고 구경꾼들은 싸움에 돈을 거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근처에서 한 여자가 접수원 로사에게 신입들에 대해 묻자 로사는 한숨 쉬며 다들 괴짜에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신입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을 성기사라 칭하는 미치광이, 도둑, 그리고 믿음 안 가는 수녀까지. 로사는 변변찮은 사람 하나 오지 않는다며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자신을 구해줄 백마탄 왕자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카탈이 길드로 들어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카탈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곳이 길드 홀임을 알아차립니다. 싸움이 멈추고 모두 충격에 빠져 야만인을 봅니다. 카탈은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 용병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로사는 그에게 용병이 되려는 이유를 묻습니다. 카탈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용병으로 일하면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사는 그렇다고 확인해주지만 확고한 실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카탈이 동의하자 로사는 은화 5밉을 받고 그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 등록합니다. 카탈은 이름을 말하지만 나이를 몰라 로사가 대략적으로 적습니다. 등록을 마치자 그녀는 그에게 용병 증표를 주며 신분을 상징하니 잃지 말라 경고했고 카탈은 증표를 받습니다. 그는 즉시 가능한 퀘스트를 물으며 바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로사는 그에게 수행 가능한 퀘스트 목록을 보여줍니다. 카탈은 목록에 약초 채집, 지하실 청소, 하수도와 거리 청소, 그리고 야간 경비, 순찰 같은 F등급 퀘스트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로사는 현재 F등급 용병이라 이런 임무만 가능하다며 그가 야만인으로서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낼까봐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경력을 쌓으면 더 어려운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설명하려는데 카탈이 말을 끊고 퀘스트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는 약초 채집 퀘스트를 가리킵니다. 로사가 놀라 정말 괜찮냐고 묻자 카탈은 해야 할 일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카탈은 퀘스트에 필요한 약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접수원인 로사는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식물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카탈은 알겠다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로사는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로사는 그의 차분함과 수용적인 태도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숲속에서 카탈은 약초 그림을 보며 이것이 상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인지 모양이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용병으로서의 첫 임무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약 1시간 뒤 카탈은 용병 길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약초를 내밀며 충분하냐 묻고 로사는 그 양에 충격받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살펴보며 대부분의 용병들이 대충 뽑는 것과 달리 상태가 너무 좋아 놀랍니다. 카탈은 겉모습과 달리 섬세한 손길에 꽤 자신 있다며 자랑스레 말한다. 로사는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보상으로 은화 한 잎을 건네줍니다. 카탈은 이 돈으로 가장 싼 식사 한 끼도 겨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노동으로 정직하게 번 첫 돈이기에 깊이 감동합니다. 놀란 로사에게 그는 매우 만족하며 바로 다음 임무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로사는 변변찮은 보상에도 그가 만족하는 것을 이해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카탈은 하루가 끝나지 않았으니 최대한 일하고 싶다 하고 로사는 그가 왜 그리 행복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이 새 용병도 괴짜라고 결론 내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카탈은 창고 청소 임무를 택합니다. 로사는 약초 채집 후 3번째 청소 임무를 맡은 그를 보며 야만인들이 청소를 좋아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로사는 망설이다 그의 요청을 승인하죠. 카탈은 창고에 도착하여 청소하러 왔다고 알립니다. 창고 주인은 야만인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창고 청소와 물건 운반은 그에게 쉬웠습니다. 다음 임무는 거리 청소였죠. 처음에는 힘 조절이 어려웠지만 큰 문제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누군가 망원경으로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탈이 최소한 초인적인 힘을 가졌고 나아가 한 왕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자임을 알기에 관찰자는 그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의아해하며 계속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이 야만인이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더 이상한 건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찰자가 어리둥절한 사이 카탈은 단순 노동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잠시 후 보수를 받습니다. 로사는 그에게 15개 임무, 완수 보상으로 은화 15개라고 말합니다. 카탈은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다. 카탈은 도시를 거니며 일상 풍경을 즐깁니다. 도서관 건물을 발견하고 들어가자 사서는 겁에 질립니다. 카탈이 책을 읽어도 되냐고 묻자 그녀는 더 겁에 질렸고 그는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검사는 그를 혼란스레 지켜봅니다. 설원 야만인이 더 문명적인지 궁금해하면서요. 카탈은 역사책에서 제국이 승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정보를 몇 년 전 전쟁 패배 왕국의 무기 판매를 위해 방문했던 멜리나와 연결합니다.
그는 제국이 이제 지배적인 세력이며 자신이 있는 바르칸 왕국은 사실상 속국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덱은 제국이 인류 절반을 집어삼키고 공격적인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탈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생각을 하죠. 그는 인간사를 그만두고 진짜 알고 싶었던 비인간 종족 연구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비인간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을 집어들고 그 안에 쓰인 판타지가 이 세계에서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탈은 독서를 계속하며 가장 풍요로운 동굴인 드워프의 터널, 만타마야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는 요정 마을 피사라비아와 천인들의 하늘 도시 라그메리아에 대해서도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엘프의 신성한 성역이지만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는 엘포 사그라도에 대해 읽게 됩니다. 카탈은 엘프 여왕에게서 얻은 정보 덕분에 이제 그 성역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백설원과 비슷한 곳이 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죠. 책에는 인간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고 뒤틀리고 기형적인 존재들로 가득 찬 마계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광대한 5개의 영역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들은 침묵의 숲, 심연, 심해, 끝없는 구덩이, 그리고 백설원이라고 불려요. 책에는 다른 존재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이 영역에 살지만 인간 세계로 넘어올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카탈은 서론마저 엄청난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감탄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고 판단,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는 겁먹은 사서에게 감사했고 그녀는 더듬거렸다. 이후 카탈은 용병 길드로 돌아와 로사에게 오늘의 임무를 묻고 로사는 그에게 퀘스트 목록을 건넵니다. 한편 이틀째 카탈을 지켜보던 검사 카이는 그가 정말 이상한 녀석이라고 결론 내리고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날 저녁 카탈은 임무 12개를 마치고 행복하게 걷습니다. 작은 임무들이 쌓여 곧 진정한 용병으로 인정받으리라 생각하던 그는 갑자기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멈춰섭니다. 돌아보니 후드를 쓴 카인이 서 있었고 카인은 카탈이 자신을 눈치챈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카탈은 하루 종일 따라다닌 사람에게 목적을 묻고 카인은 카탈이 어떻게 자신을 알아챘는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가장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자들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오라로 기척을 숨겼기에 망연자실합니다. 카탈은 후드를 쓴 인물이 침묵하자 그를 도둑으로 여기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이는 카인을 당황하게 합니다. 카탈은 안전한 곳에도 도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인은 자신이 검사라고 말해도 카탈이 안 믿을까봐 당황합니다. 반면 카탈은 이 도둑을 자신의 용병 실적에 좋은 성과를 추가할 기회로 여깁니다. 카인은 오해로 인해 크게 당황합니다. 그는 이 상황이 좋은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카탈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직접 맞붙어서 그의 진짜 실력과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카탈과 카인의 대치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카탈이 카인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카탈은 순식간에 카인의 등 뒤에 나타나고 카인은 경악합니다. 카인은 가만히 있었으면 카탈이 목을 잡았을 거라 깨닫습니다. 카인은 폭발적 힘으로 빠르게 피했고 카탈은 그의 속도에 감탄했다. 카인은 잡힐 뻔한 것에 놀랐고 카탈에게서 오라의 흐름을 전혀 못 느낀 것에 더 놀랐습니다. 카탈은 순수 인간인 카인이 그리 빠르게 움직이는데 흥미를 느낍니다. 카인은 더는 시험이 아님을 깨닫고 전력을 다합니다. 카인이 공격하지만 카탈은 그를 가볍게 피합니다. 카인은 감각을 넓혔음에도 반응 못한 것에 또다시 놀라죠. 카탈이 카인의 팔을 잡자 그는 온몸이 끌려가는 엄청난 힘을 느낍니다. 고통과 힘의 열쇠에 카인은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녹색 빛의 만화가 카인의 몸을 감싸자 카탈은 놀랍니다. 카탈은 그 힘에 물러서고 카인은 손의 에너지를 봅니다. 카탈은 계속해서 카인을 도둑으로 보고 요즘 도둑들은 수법도 가지각색이라고 말합니다. 카인은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케인은 속으로 카탈이 최고 경지에 이른 자들만이 다룰 수 있는 발현된 만화를 도둑의 기술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카인은 발현된 만화가 강철도 찢는데 인간의 몸은 닿는 순간 갈갈이 찢겨야 정상이지만 카탈은 흠집 하나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카인은 맨몸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카탈의 능력에 감탄하고 카탈은 카인이 재미있는 것을 쓴다고 말합니다. 결판을 내려는 카인이 검을 뽑으려 하자 카탈이 그의 손가락으로 이를 막아섭니다. 카인은 카탈의 손가락에 맞서 검을 뽑으려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제 끝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카탈은 패배한 카인을 보고 이 판타지 세상의 도둑 수준을 짐작합니다. 경비대장은 현장에 도착해 상황과 검사, 카인의 존재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현장을 본 그는 야만인이 검사를 공격했다고 추정하고 카탈은 그에게 이 도둑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패배한 카인을 붙잡고
경비대에 넘기면 용병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묻습니다. 경비대장은 검사 카인이 D급에 오른 자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지켜봅니다. 야만인에게 이런 굴욕적인 방식으로 붙잡혔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경비대장은 카인이 도둑이 아니라 설명하지만 카탈은 친분 관계라고 오해합니다. 경비대장은 가엔트라 왕국의 유일한 소드 마스터인 카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카탈은 이 도둑이 그런 칭호를 가졌냐고 혼란스럽게 묻습니다. 그는 카인이 은하를 노려 공격한 도둑이라 주장해요. 경비대장은 이 사람이 소드 마스터이며 얼굴을 착각할 리 없다고 단언하자 카탈은 변신 마법을 쓰는 마법사냐고 되묻습니다. 경비대장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고위 마법사라면 소드 마스터만큼 존경받을 것이라고 답하고 이에 카탈은 소드 마스터가 도둑의 다른 이름인지 궁금해합니다. 경비대장은 카인이 소드 마스터임을 재확인하며 영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로 결심한다. 영주는 카인 마스터의 패배를 의아해하며 충격을 금치 못한다. 나중에 카탈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다며 후회합니다. 카인 역시 아무 말 않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둘은 서로 후회하는 분위기 속에 앉아 있습니다. 영주는 카인이 야만인에게 패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생각한다. 야만인이 소드 마스터보다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초월자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나뉘어 있고 카인이 그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할지라도 소드 마스터가 야만인에게 패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는 곧 카탈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영주는 이 상황이 너무 피곤해서 둘 사이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둘이 조용히 대화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카인은 완패를 되새기며 굴욕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소드 마스터 카인임을 밝힙니다. 카탈이 소드 마스터가 가문의 이름이냐고 묻자 카인은 그 경지에 오르면 인간의 칭호는 의미를 잃는다고 설명합니다. 카탈은 이해하며 그가 쓴 기술이 소드 마스터의 기술이었냐고 묻습니다. 카인이 오러를 보이자 카탈은 감탄하며 이제 그것이 소드 마스터의 기술임을 알았으니 정말 멋지다고 말합니다. 카인은 이것이 바로 오러라고도 불리는 신비의 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카탈은 아까 본 녹색 기운이 오러임을 깨닫고 사용법을 알려달라 조릅니다. 카인은 신비를 제어하고 발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카탈은 신비가 만화 같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카인은 신비가 신비로운 에너지 자체라고 설명한다. 그것을 만화로 사용하면 마법사가 되고 오러로 다루면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법사와 검사 모두 신비를 쓴다는 것을 이해한 카탈은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며 카인에게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한다. 그는 끈질기게 가르쳐달라고 조른다. 카인은 자신이 더 강한데도 가르침을 청하는 이유를 물으며 놀라워합니다. 카탈은 카인이 검을 썼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 답합니다. 카탈은 배울 생각에 들떠 있는 반면 카인은 자신의 자존심이 더 산산조각 날까봐 걱정합니다. 카탈은 전생에서 배운 기초 검술 따위는 이 기술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오러를 쓰는 판타지 검술입니다. 카인은 자신의 검술 유파의 핵심이 환상과 현실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제자와 겨룰 때 무엇을 보았는지 카탈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카탈은 쓰러뜨린 기사가 카인의 제자임을 깨닫고 그의 검술이 실제 세 공격으로 나뉜 것을 설명합니다. 카탈은 이것이 바로 구현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카인은 자신의 검술이 힘보다 기술을 중시한다고 설명하죠. 그는 검술이란 검의 오러를 융합해 신비를 사용하는 기술이며 이 길의 끝에 도달한 자를 소드마스터라 부른다고 덧붙입니다. 카탈은 오러에 매료되지만 카인은 자신이 야만인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설명 대신 직접 보여주기로 합니다. 카인이 자신의 강력한 검술을 선보입니다. 카탈은 한 번의 검격이 5개로 나뉘는 것을 봅니다. 카인은 오로로 환상을 만들지만 자신의 검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카인이 의견을 묻자 카탈은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있게 답합니다. 카인은 충격에 빠져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카인은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바쳤는데 카탈이 한 번 보고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탈은 말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빠르다며 도끼를 집어듭니다. 자세 잡고 엄청난 속도로 도끼 휘둘러 공격해요. 카인은 처음엔 단순히 빠른 움직임이라 여겼지만 그 공격은 벽에 카인 기술처럼 선명한 자국 5개를 남겼습니다. 카탈의 도끼에서 연기가 나고 카인에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카인은 엄청난 속도와 힘만으로도 그 효과가 자신의 기술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카인은 카탈의 행동이 기술 없는 빠른 휘두름일 뿐이며 진정한 검술은 실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카탈은 비슷한 결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되묻고 카인은 카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기에 좌절합니다. 좌절한 그는 검을 쥐고 카탈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카인이 궁극기를 쓰자 카탈은 몸이 베인 건 아닌지 의아해합니다. 카인은 이 기술이 오로를 극한으로 제어하여 사용하는 분신술이라고 설명하면서 카탈에게 이 기술을 모방해보라고 강력히 도전합니다. 카탈은 순수한 물리적인 힘으로 도끼를 폭풍처럼 휘두르는 자신만의 공격으로 응수했고 이는 카인의 기술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카탈의 공격으로 경기장이 파괴된 후 그는 카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카인은 완전히 절망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술과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울부짖고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합니다. 카탈은 카인이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여리다고 생각합니다. 카탈은 패배한 카인에게 다가가 그의 검술을 칭찬하며 자신은 그저 도끼를 아주 빠르게 휘둘렀을 뿐 진정한 검술은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카인은 카탈의 말이 옳다고 깨닫고 그의 기술이 단순한 잔상이 아닌 실제였으며 자신은 그 신비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카인은 자신만이 환상과 현실을 구현할 수 있기에 자신의 검술이 여전히 매우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신의 검술은 완벽하며 저 야만인은 그냥 미친놈이라고 열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오로 없이 환영을 만들 만큼 빠른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외칩니다. 분노하는 카인을 보고 카탈은 기술의 참된 의미를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카인은 흥분한 것에 사과하고 카탈은 괜찮다고 답합니다. 카인은 진정한 기술을 사용하려면 먼저 오로를 다스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신비주의를 이해해야 한다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마법사, 검사, 마술사 모두 신비주의를 이해해야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신을 믿는 자만이 이를 뛰어넘는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카탈은 신성력이 별개인지 묻습니다. 카인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기적은 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며 개인 능력과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카탈은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카인은 신비주의를 자기 안의 신비한 힘으로 정의하며 그 사용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로 사용, 만화 획득, 정령 조작을 위해선 신비주의 이해가 필수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비주의에는 5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신비를 벗겨내어 알고, 인지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카탈이 누가 느낄 수 있는지 묻자 카인은 재능이 없는 자는 감지조차 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감지할 수 있는 이들을 3등급이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신비주의 다루는 능력에 따라 5등급이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3등급, 2등급, 1등급, 초월자, 영웅의 5가지 분류를 나열합니다. 카탈은 멜리나와의 대화가 떠올라 그녀가 말한 것이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카인은 등급이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각 레벨 격차는 엄청나다고 설명합니다. 카탈이 이해했다고 확인하자 카인은 수업 시작을 알립니다. 카인은 첫 단계는 신비를 벗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카탈에게 감각을 극한으로 확장하여 신비를 느끼라 지시하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을 깨우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는 미풍, 땅의 감촉, 변화하는 바람 속 독특한 움직임을 구별해보라고 합니다. 카탈은 지시를 따르려 애썼지만 이내 눈을 뜨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카인은 카탈처럼 강하면 쉽게 느낄 줄 알았다며 놀라워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신비를 더 잘 감지할 수 있지만 카탈은 예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얀 설원의 특수성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카탈은 자신도 모르겠고 설원에 있는 그 누구도 신비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카인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하고 카탈에게 직접 힘을 전달하여 길을 안내해 주기로 합니다. 카탈이 오로를 주입할 것이냐고 묻자 카인은 비슷하다며 준비하라고 합니다. 카인은 카탈에게 손을 얹고 몸의 긴장을 풀고 감각을 집중해서 흐르는 힘을 느껴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카인은 이게 대체 무슨 몸이냐며 정말 인간이 맞는지 경악합니다. 카탈의 몸이 근육 밀도 때문에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카탈이 망설임을 알아채자 카인은 사과하며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카인은 중요한 건 잠재된 신비를 일깨우는 것이라 믿고 오로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탈 몸속 신비한 길을 찾을 수 없음에 재차 충격받죠. 그는 그곳에 닿을 수 없다고 말을 정정합니다. 그는 이 경험을 끝없는 바다에 뛰어든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오로는 아무 것에도 닿지 않고 압도적인 밀도의 공간을 뚫는 것 같다고요. 카인은 소용없다 말합니다. 카탈이 자신은 재능이 없냐고 걱정스럽게 묻자 케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법이죠. 카탈은 안다고 하지만 케인은 카탈 몸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폭로합니다.
카탈이 신비를 전혀 못 느끼는 거냐고 충격에 묻자 카인은 그게 아니라 길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합니다. 그는 카탈의 몸이 이상하다며 너무 깊고 무거워서 오러가 제대로 내부까지 닿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카인은 순수한 신체 능력만으로 오러를 막아내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생각합니다. 카탈은 검술 사범도 못 돕는지 좌절한다. 카인은 확인 불가로 확답 어렵다고 인정. 그는 카탈 내면의 신비의 길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리며 자신보다 오러를 더 잘 다루는 다른 소드 마스터를 찾아가거나 마탑에 가보라고 제안합니다. 카인은 카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카탈은 괜찮다며 아직 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 만남에서 많이 배웠다며 감사해야 합니다. 카인은 지금까지 만난 바바리안들은 모두 거칠고 끊임없이 약탈하며 술과 폭력만을 원했는데 이 바바리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카인, 카탈에게 이 왕국에 정착할 마음 없냐 묻습니다. 카탈이 그 의미를 묻자 카인은 왕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카탈의 실력으론 높은 자기를 받고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덧붙입니다. 카탈은 무언가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카인은 이 야만 용사를 왕궁으로 데려가면 제국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카인은 귀족 자기가 탐나지 않냐며 다시 한번 설득해보지만 카탈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답합니다. 카인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카탈은 다시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케인은 자신이 했던 터무니없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잠시 케탈을 통제할 수 있다 여겼지만 누구도 그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야만인은 오직 자기 의지대로 행동한다. 케탈은 예측 불가하여 다른 야만인보다 더 성가실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며 이후 케인과 바르칸 영주가 이를 논의합니다. 케인은 마계까지 정복하려는 황제의 생각에 한숨 짓습니다. 영주는 황제가 이 정복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찰 명목 아래 정찰병들이 헛되이 죽으니 황제가 진심인지 묻습니다. 케인은 황제가 진심이라 확신하며 고대 황제의 환생이라 믿는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영주는 아직 인간의 모든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므로 침공은 미래의 일이고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케인은 그 지역도 황제의 땅이라 소집 명령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케인은 세상도 이상한데 황제마저 미쳤다며 한탄합니다. 영주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궁금해합니다. 케인은 소문이 사실이며 마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비록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던전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계의 이변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무언가 벌어지고 있고 인류에게 좋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케인은 퀘타를 언급하며 가장 이상한 존재가 이미 왔다고 말하고 영주도 동의합니다. 케인의 질문에 영주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바르칸 영주는 퀘탈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며 소드마스터 케인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그 이상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날 퀘탈이 도시를 거닐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겁먹고 당황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옷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궁금해한다. 카탈은 문명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동물 가죽옷이 문제라며 상황을 오해합니다. 그는 문명화된 옷을 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옷가게에 들어가자 가게 주인은 그를 보고 겁에 질립니다. 케탈이 옷을 사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은 그에게 맞는 사이즈의 옷이 없다고 사과하며 시간을 조금만 준다면 맞춤 제작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케탈은 그 말에 기뻐하며 맞춤 제작을 승낙했고 주인은 완성되면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퀘탈이 옷을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두려워하며 이 만남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케탈이 길드 홀로 가던 중 땅에서 작게 빛나는 파란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특이한 빛을 발견합니다. 길드 회관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죠. 그곳에서 로사에게 이 보석이 무엇인지 묻고 여기 오는 길에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평범한 구슬 같지 않다 했고 로사가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보석처럼 안 보이고 닿거나 손으로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름은 없지만 귀해 보인다고 덧붙이죠. 살피던 중 불빛이 번쩍이며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카탈은 그녀의 주의를 끌려 손가락 튕겨 괜찮은지 묻습니다. 로사가 혼란에 깨어나자 카탈은 그녀 정신이 보석에 끌린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로사는 보석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정체 파악이 어렵다며 감정 받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카탈은 그 재미도 있다며 직접 알아보고 싶다고 거절합니다. 그는 화제를 돌려 오늘의 퀘스트를 묻자 로사가 간단한 일들로 채워진 퀘스트 목록을 건네줍니다.
카탈은 퀘스트를 보려 게시판을 받습니다. 그 후 하루 일을 마친 카탈은 보람찬 하루에 만족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는 의문의 보석을 다시 살피며 정체와 기능이 궁금해지고 로사에게 미친 영향을 떠올린다. 그는 신비한 구슬에서 자신에게 오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는 어딘가로 가라는 걸까? 구슬이 마음의 지도를 보여주는 게 신기했고 정신지배 마법인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집요한 목소리에 조용히 하라며 가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머릿속 지도를 따라 어두운 곳으로 향하며 이곳이 맞는지 의아해합니다. 마법의 입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카탈이 들어서며 자신을 부른 이를 묻습니다. 사악한 목소리가 또 다른 재물이 들어왔고 이번엔 어리석은 야만인이 좋은 재물이 될 거라 말합니다. 불멸의 마법사 리치가 자신의 부활 의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내레이션은 리치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고대 혼돈의 시대, 왕을 조종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악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악한 행적은 결국 영웅들에게 발각되어 패배했죠. 패배하기 직전 그는 영혼을 생명 용기에 옮기는데 성공하여 리치가 되었습니다. 리치란 자신의 영혼을 생명 용기에 담아 불멸의 존재가 된 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리하여 사악한 마법사는 리치가 되어 부활을 계획하게 됩니다. 부활을 위해 많은 영혼이 필요했던 그는 외딴 영토 근처에 자리를 잡고 마법에 걸린 구슬을 흩뿌려 희생자들을 하나씩 유인했습니다. 리치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 생각하지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외딴 땅을 택했음에도 이곳에 야만인이 나타난 것에 의아해하며 그의 존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리치는 카탈의 거대한 덩치가 좋은 재물이 될 것이라 결론짓고 자신의 덫을 설명합니다. 신비주의를 모르는 자만 구슬에 이끌리도록 마법을 걸었다. 따라서 그는 카탈을 신비주의에 무지한 평범한 야만인일 뿐이며 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단정한다. 리치는 카탈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초석이 되어달라고 말한다. 장면은 거대한 불길한 문에 도착한 카탈을 비춥니다. 그가 들어가자 왕좌에 앉은 리치를 발견합니다. 카탈은 판타지 세계의 고전적인 악당 중 하나인 진짜 리치를 보게 되어 기뻐합니다. 리치는 놀라며 카탈에게 어떻게 구슬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다른 희생자 유해를 보고 카탈은 리치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유인했음을 깨닫는다. 리치는 카탈에게서 신비함을 느끼지 못해 그를 그저 평범한 야만인이라 여기며 혼란에 빠집니다. 리치는 카탈이 고급 정신방어 유물을 가졌을 거라 추측하지만 카탈은 없다고 부인한다. 리치는 그 말을 안 믿고 마법에 걸렸다면 조용히 지나갔을 거라 말한다. 리치는 힘으로 카탈을 짓밟기로 결심하고 해골 하수인들을 소환한다. 카탈은 사악한 리치가 숨은 던전임을 깨닫고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강력한 일격으로 해골을 산산조각 내며 생각보다 약하다고 말한다. 리치는 화를 내며 사지를 찢겠다 위협하고 해골을 더 소환합니다. 리치는 그들을 없애라 명령하지만 카탈은 눈 깜짝할 새 달려들어 모두 부숴버립니다. 리치는 충격받습니다. 카탈은 카산의 조언이 옳았음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해골은 머리가 파괴되면 죽는다는 것을요. 리치가 해골이 아닌 죽음의 기사를 다룰 줄 알았기에 그는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분노한 리치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며 더 강한 공격을 준비하고 에너지를 사용해 새로운 하인을 소환합니다. 완전 무장한 해골 기사가 나타나자 카탈은 이곳에서 또 다른 해골 기사를 보게 되어 놀랍니다. 그는 리치가 만든 해골 기사의 설정이 다른지 궁금해하며 흥미로워합니다. 리치는 기사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카탈은 리치 해골 기사와 맞설 준비를 합니다. 팔로 기사 공격 맞고 갑옷과 방패를 박살내는 반격가합니다. 카탈은 이 기사가 확실히 더 튼튼하다고 말하고요. 리치는 기사에게 모든 만화를 방출하라 명령합니다. 기사는 강력한 에너지의 오라에 휩싸여 모든 힘을 방출하고 카탈은 그 공격을 받아냅니다. 그는 리치가 만든 해골 기사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주먹 한 방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카탈은 자네를 짓밟고 묻죠. 이게 전부냐? 리치는 충격에 내 놈은 뭐냐 묻습니다. 카탈이 물러서자 리치는 그를 비웃으며 두려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역을 침범한 대가를 치르라 위협한다. 카탈은 구슬이 자신을 소환해서 왔을 뿐이라며 당황하며 되묻습니다. 애초에 그 구슬들을 흩뿌린 게 당신이 아니었냐고 묻자 리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리치는 야만인을 포함해 이곳에 온 모두가 자신이 뿌린 구슬에 이끌려왔다는 씁쓸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카르토스 프라노라스 카시스라는 리치는
카탈에게 닥치라 소리치며 과거 5왕국을 멸하고 영웅들과 맞섰던 위대한 마법사였던 자신을 자랑합니다. 카탈은 리치의 긴 이름을 엘프 여왕과 비교하며 이 세계에서 긴 이름이 유행인지 궁금해합니다. 리치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부활의 초석이 되라고 명령하며 강력한 마법을 시전합니다. 카탈은 그것이 감정 조정 주문임을 알아차립니다. 이 주문은 카르토스가 개발한 고유한 마법이라고 설명되는데 이는 대상의 부정적인 감정을 뽑아내어 그 감정 속에 가둠으로써 정신을 부숴버리는 방식입니다. 리치는 신비주의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야만이니 진정한 마법 앞에서 완전히 무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카탈은 이전과는 달라 보이고 강력한 유물도 착용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한다. 그를 연구용으로 잡으라 명하고 해골들을 시켜 끌고 가라 한다. 해골들이 카탈에게 다가가자 그는 손쉽게 박살냅니다. 리치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완벽할 자신의 정신지배 마법이 실패한 이유를 이해 못한다. 카탈은 리치에게 비꼬듯이 묻습니다. 구경은 다 끝나셨나요? 또 똑같은 해골 전술을 쓰시려는 겁니까? 그는 리치 방식이 지루하다 말하고 리치는 격분한다. 리치는 초월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감정 마법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카탈은 파이어볼 같은 간단한 마법은 못 쓰냐고 조롱하고 리치는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리치는 새롭고 더 강력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을 삼켜 혼돈에 빠뜨릴 거대한 흑마법 공격을 펼칩니다. 카탈은 이 화려한 마법의 장관을 보며 흥분으로 눈을 빛냅니다. 리치는 카탈을 집어삼키라 명하고 공격은 그를 완전히 덮칩니다. 리치는 승리를 선언하며 웃지만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마력을 소진하고 쓰러지지만 이 마지막 주문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먼지 속에서 카탈이 나타나 공격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자 리치는 충격에 빠집니다. 카탈은 상처 없이 그의 앞에 서서 이게 다인가 묻고 리치는 이 공격마저 통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없어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정신지배 마법으로 전설적 영웅의 정신마저 부신을 거라 생각한다. 그는 절망에 빠져 묻는다. 그렇다면 너는 대체 뭐냐? 카탈은 공격은 화려했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고 답한다. 카탈은 리치에게 그것뿐이면 이제 자기 차례라고 말한다. 리치는 카탈이 정체를 알고 왔음에 충격받는다. 리치는 미친 듯이 웃으며 카탈을 제국의 요원이라 단정하고 자신을 이토록 빨리 추적해낸 그들의 정보망을 칭찬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리치는 카탈이 제국에서 들었던 특수 재능을 키우기 위한 인간 농장의 산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탈이 자신을 죽일 암살자라고 그는 결론 내린다. 그럼에도 카탈을 죽이고 제국을 무너뜨리겠다 저항적으로 소리칩니다. 카탈은 레치가 미쳤나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하다.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리치는 주문을 외우며 카탈의 몸을 요구하고 소리칩니다. 그는 카탈의 정신에 들어가 그의 몸을 차지하려 합니다. 해설은 이 행동으로 그가 다시 리치가 되지 않는 한 평생 이 몸에 갇힐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리치는 카탈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허나 카탈 정신세계에서 리치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이곳이 야만인의 정신세계인지 의심스러워한다. 이런 곳은 처음 보기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오염되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깨닫는다. 리치는 이것이 제국의 소행이 아니라고 절규하고 그의 정신은 붕괴하기 시작한다. 바깥에서는 카탈이 혼돈 속에 서 있다. 리치는 몇 마디 중얼거리다 갑자기 쓰러졌고 그는 실망한다. 리치의 사악한 기운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다였고 그의 마법을 기대했는데 그는 이 세계의 리치들은 그리 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카탈은 보상을 챙기기로 결심하고 빛나고 있는 리치의 지팡이를 발견한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이것이 마법 시전에 도움이 될지 자신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이 발견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한다. 항아리를 보고 리치의 생명 용기인지 생각한다. 감정을 위해 로사에게 가져가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는 문처럼 보이는 이상한 것을 보고 숨겨진 방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왕좌의 장치를 누르자 정답이라는 소리가 응답한다. 비밀 통로가 열리면서 리치 카르토스의 숨겨진 재물방이 드러나자 그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방 안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을 보인다. 카탈은 그들을 어찌할지 고민하다 영토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상황을 설명하면 아마 사람을 보내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용병 길드로 돌아오자 로사가 오늘 일찍 왔다며 그를 맞이한다. 카탈은 무슨 일이 생겼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어제 보여줬던 보석에 관한 일이라고 말한다. 로사는 그가 리치를 찾았단 농담을 한다 생각하지만 카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로사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세상에 단 5분인 리치가 왜 이런 외딴 곳에 나타났는지 의아해한다. 카탈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 도자기 단지를 내밀며 리치의 생명 용기 같으니 감정해달라 합니다. 로사는 농담이 아님을 깨닫고 충격받습니다. 카탈은 리치 은신처에 사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들을 데려올까 생각했지만 이미 영혼이 떠나버려서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길드에서 조만간 사람을 보내 이 일을 처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로사는 최근 이 영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실종 사건들을 떠올리며 이들이 리치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을 깨닫고 공황 상태에 빠져 즉시 사람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경비대장이 소리치며 리치에 대해 물으며 도착하고 카탈은 그를 차분하게 맞이합니다. 카탈은 대장에게 모든 것이 처리되었고 별일 아니었다고 안심시킵니다. 대장이 리치의 신원을 묻고 카르토스 프라노라스 카시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카탈은 그 이름이 익숙하게 들린다고 확인해줍니다. 대장은 즉시 그 이름을 알아보고 카르토스가 100년 전에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마법사로 감정을 조종하는 마법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왕들을 미치게 하고 5 왕국을 무너뜨렸죠. 카탈은 그 리치가 별 볼 일 없었고 이상한 짓을 하다 자멸했다고 설명합니다. 경비대장은 카르토스 같은 전설적인 마법사가 자멸했다는 걸 믿기 어려워하며 카탈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카탈은 더 할 말이 없다고 하고 경비대장은 즉시 영주님께 보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후 영주와 경비대장이 상황을 논의합니다. 영주는 근처에 리치가 있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비대장은 구출된 이들의 증언과 생명 용기라는 증거로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영주는 리치 생명 용기의 영지 근처 존재, 심각성을 인지한다. 제국 조사관이 파견될 정도로 위험하며 소드 마스터 케인 경이 부재 중이라 더욱 걱정됩니다. 영주는 이 상황을 큰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그는 왕국에 전령을 보내라 하면서도 한편으론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경비대장도 그 야만인이 리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영지가 첫 희생자가 되었을 거라며 동의합니다. 영주는 리치 카르토스가 부활을 준비했을 거라 추론합니다. 그는 상황이 전혀 평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영주는 그 공적에 값진 보상이 마땅하나 자신의 영지에서 합당한 보상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합니다. 다음 날 겁에 질린 하인이 잠든 영주를 깨웁니다. 하인이 태양신의 2단 신문관 아쿠아스님 도착을 알리자 영주는 충격받습니다. 그녀가 왜 왔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위험 있는 2단 신문관이 나타납니다. 영주는 긴장하며 그녀를 환영하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녀는 환대의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태양신의 2단 신문관 아쿠아스라고 소개하는데 역대 최연소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언급됩니다. 그녀는 마법사 7을 처형하고 대규모 의식을 홀로 막아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현재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2단 신문관으로 영주를 능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조차 그녀 앞에서는 태양신의 명령에 복종하죠. 영주는 그녀가 왜 왔는지 다시 궁금해합니다. 아쿠아스는 최근 이 영토가 시끄러웠다고 말합니다. 영주는 던전 내 사소한 문제가 해결됐고 리치 때문에 온 게 아닐 거라 설명하며 결론 짓습니다. 그가 방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예언의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영지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영주가 걱정스레 리치와 야만인을 묻습니다. 그 리치는 카르토스 프라노라스 카시스였을 거라고 그녀가 확인해줍니다. 영주는 그녀가 알고 있음에 놀라고 아쿠아스는 여기서 확인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치 카르토스의 생명 용기를 보여주고 아쿠아스는 그것을 보고 눈에 띄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 야만인이 아직 영지에 있는지 묻고 영주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아쿠아스가 혹시 그 야만인이 카르토스를 물리친 것이냐고 묻자 영주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케인 경마저 그에게 패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아쿠아스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아쿠아스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고 추론하며 이 야만인의 부족에 대해 묻습니다. 박힌경이 그가 백설지대 출신이라 말하자 아쿠아스는 악마 영역 존재가 어찌 밖에 나타났는지 충격받습니다. 그녀는 이 야만인이 자신이 여기 온 이유일 수 있다 생각하며 직접 만나보겠다고 요청합니다. 한편 카탈은 리치의 지팡이가 마법을 보조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나중에 마법사들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때 무언가 할 시간이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비대장이 도착해서 태양신의 2단 신문관이 교회에서 만나기를 요청했다고 전합니다. 대장이 예를 갖추라 하자 카탈은 안심시킵니다. 카탈은 교회 앞에서 불안해 보이는 경비대장을 만나 곧바로 출발할 것을 알립니다. 카탈은 신들이 직접 힘을 주거나 강림하는
이 세계의 신들의 존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가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터라 생각하고 태양신 교회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경비대장은 안으로 안내해 줄 사람이 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카탈이 장엄한 교회로 들어가 인사를 받는데 3명의 흰옷을 입은 여사제들에 의해 그중 한 명이 그에게 아쿠아스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방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한다. 케탈은 태양신의 2단 신문관인 아쿠아스를 만난다. 그는 자신을 야만인 케탈이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아쿠아스는 그의 미소를 보고 그 의미를 궁금해하고 케탈은 그녀가 매우 능숙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케탈은 자신이 소환된 이유를 묻는다. 아쿠아스는 최근 던전에서 일어난 일, 특히 케탈이 쓰러뜨렸다고 주장하는 리치 카르토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카르토스가 전 세계에 큰 악행을 저질렀으며 리치가 된 이후로는 영웅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고 덧붙인다. 케탈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하지만 자신이 본 카르토스는 단지 자폭하는 리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본 것만을 말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한다. 아쿠아스는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이 그들의 대화를 관찰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신의 존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케탈은 이것이 신성한 거짓말 탐지기임을 이해한다. 아쿠아스는 케탈이 야만인이라서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케탈은 왜 거절해야 하냐며 오히려 신의 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여기고 즉시 시작하자고 기꺼이 동의한다. 아쿠아스는 그가 왜 그렇게 신나 보이는지 놀라워한다. 아쿠아스는 이 제안이 케탈에게 불편한지 묻는다. 케탈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신이 그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케탈은 왜 그게 불편해하냐며 자신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 숨길 것도 없다고 말한다. 아쿠아스는 진행하기로 동의하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녀는 위에서 지켜보며 태양의 모든 영광을 관찰하는 자신의 신에게 남아있는 거짓이 있다면 드러내달라고 기도한다. 찬란한 빛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케탈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을 느낀다. 그는 이 존재가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쿠아스는 부정적인 반응이 없자 안도하며 의식을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 빛의 기둥 안에서는 거짓말이 금지된다고 선언한다. 케탈은 이해했다고 확인한다.